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좋은 날씨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댁에서 답답한 생활들 이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노는 방식도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세계적인 위험 상황에 그나마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사업자들이나 회사들은 문을 닫고 재택근무로 최소한의 운영을 하는 데가 많고요. 국내적으로도 교류나 행사들이 많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한 우려가 높아지는 경제 주체들 곳곳에 정부 차원에서는 대대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재정 정책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상황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 마켓 업데이트 등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이러한 종전의 방식을 앞으로는 바꿔서 밴쿠버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그 변수들을 가지고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그 주제들을 하나씩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4월 19일 첫 번째 시간으로 다가오는 위험이란 제목으로 그 내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 말 시장 동향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입니다. 가격은 103만 3,700불로 전년 대비 2.1%가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3%가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은 2,524개로 전년 대비 46.1%가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17.4%가 올랐습니다. 총 리스팅 개수는 9,606개로 전년 대비 24.8%가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4.5%가 증가했습니다. 리스팅 대비 거래량 비율은 26.3%로 셀러 마켓 범위 내에 있습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입니다. 가격은 84만 7,300불로 전년 대비 2%가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6%가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은 1,441개로 전년 대비 18%가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6.6%가 증가했습니다. 총 리스팅 개수는 6,083개로 전년 대비 7.2%가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4.3%가 올랐습니다. 리스팅 대비 거래량 비율은 24%로 셀러 마켓 범위 내에 있습니다. 위에 보여드리는 3월 말 자료는 현재 시점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대인간 거리두기, 비즈니스 셧다운 등이 시행되어서 그 이후에 가져온 시장 충격은 시장에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에도 잔여 구매 세력이 남아있어서 매매는 얼마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갈 4월 말 기준 마켓 업데이트가 보다 시장 동향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말까지 수치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자면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를 합쳐서 총 리스팅 개수는 약 12,500개 정도로 약간의 감소가 예상되며 거래량은 3월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면서 절반 이하의 아주 미미한 수준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격이 당분간 오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가격이 떨어지거나 급락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의 정도나 경기 침체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간의 그 후행성을 두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글로벌 팬데믹 확진자 수는 237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중에서 미국이 심각한데요.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확진자 비율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과 경기와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팬데믹과 경기와의 상관계수는 0.6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과 경기와는 상당히 높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여기 상관계수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는데요. 상관계수라는 것은 어떠한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숫자가 양으로 커질수록 두 변수 간에는 동조화 현상, 즉 관계가 밀접하게 커지고 숫자가 0이면 두 변수 간에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의미이고 음으로 커지면 정반대의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사스와 경제와의 상관계수는 0.3이었고 2009년 신종플루는 0.4 그리고 2015년의 메르스도 0.4이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나 불황은 아직까지는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GDP가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할 때를 경기 침체라 하고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를 불황이라고 합니다. 불황이 더욱 깊고 오래간다면 공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가 앞으로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게 얼마나 길게 이렇게 갈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항상 경기를 보는데 각각 의견들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낙관론을 펴는 사람, 비관론을 펴는 사람,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로 그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의 의견은 미국 정부와 연준, 즉 페드를 위주로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는 재정정책, 즉 양적 완화나 단기 대출, 즉 통화를 무제한으로 살포해서 나타나는 그 경제효과로 인해서 현재 확산된 전염병만 지나가면 경기는 다시 V자 회복을 그리며 그 이전의 상태나 그 이상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비관론을 펴는 사람들의 의견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글로벌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 급증하는 고실업률, 국가들의 부채 증가, 경기 버블, 공급 과잉에 따른 오일 가격의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경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저질 체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침체는 U자형이나 더블딥 형태로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중립적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전의 공황이나 금융 위기 때와는 달리 학습 효과도 생겼고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즉 경제 저변에 두꺼운 통화 쿠션을 밑에 깔아주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충격을 얼마만큼은 완화시켜서 나이키형 회복이나 루트형 회복을 점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의 특징은 2008년 종전의 금융위기 때와는 많이 다른데요. 이번 것은 실물 경제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즉 전염병의 전파로 인해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등 경제 주체들 간의 소통이 절단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경제 쇼크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소비가 급격히 줄고 소비가 줄면서 공장과 기업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업은 늘고 소득이 다시 또 줄고 하는 경제의 악순환 사이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를 보는 의견들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글로벌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이머징 국가, 즉 신흥 개도국들과 G20 등 선진국들의 GDP 전망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의 하단 수평축으로는 작년 2019년부터 내년 2021년까지 분기별로 기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수직축은 작년 2019년 1분기 GDP를 100으로 잡아서 그 아래로는 GDP 감소를 나타내고 그 위로는 증가하는 크기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복판에 선으로 그려진 파란 그래프는 선진 국가들의 GDP 예상치를 표시하였고 빨간색 선은 신흥 개도국의 GDP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참고로 경기 후퇴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환경 내에서도 신흥 개도국들의 GDP 증가율 수준은 선진국들의 GDP 증가율보다도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DP는 2020년 1분기부터 꺾여 내려가서 2분기에 깊은 고를 만들고 하반기에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흥국들은 2020년 3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원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선진 경제국들은 2021년 4분기나 돼서야 원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로 전망하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5.9%, 캐나다는 마이너스 6.2%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라고 하면 얼마나 타격이 큰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이 마이너스 3%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9조 달러만큼이나 경제가 역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9조 달러라고 하면 또 금액이 너무 커서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이 금액은 일본의 한 해 GDP 약 5조 달러와 독일의 GDP 약 4조 달러를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한 해 GDP는 약 20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 캐나다는 1조 7,500억 달러,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내년 2021년이 되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5.8%로 전망하고 V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미국은 4.7%, 캐나다는 4.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 국가들은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낙관적으로 보아도 약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러한 IMF 보고서에는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사태가 올해 하반기에는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팬데믹에서 오는 셧다운 등 이런 것들이 올해 3분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시장이 하반기에는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내년도 배럴당 유가가 약 38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올해 중반이나 연말까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러한 IMF의 전제 조건들을 살펴본 일각에서는 IMF의 경제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IMF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전염병의 전개에 따라서 세계 경제 전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선행지표 그래프를 이용해서 경기 후퇴의 정도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경기 선행지표 차트는 앞으로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을 갈 것인가를 미리 전망해보는 기술인데요. 선행적 경기 예측이라는 것이 꼭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발표된 분석 결과로는 꽤나 잘 맞춰왔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경제 위기 때가 그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경기를 예측해주고 있어서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 절반은 핑크색이 나고 그 위로는 흰색이 나는 모눈종이 위에 선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하단 가로축에 보시면 좌측에 200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 단위로 눈곱이 나열되어 있고요. 세로축에는 중간에 0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고요. 그 위로는 플러스 값을 갖는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파란색 선의 그래프가 상으로 움직이면서 표시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로로 표시된 수평선을 중심으로 그래프는 아래 핑크색 범위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핑크색 범위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질수록 선은 그 아래로 더 깊이 떨어집니다. 회색 기둥으로 보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2008년 금융위기와 2000년 초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의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이 선행지수가 2008년도에는 약 1년간에 걸쳐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글로벌 팬데믹 위기에서는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수준인 마이너스 22%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이와 같이 갈지 아니면 어떻게 갈지 상당한 우려가 앞서기만 합니다. 밴쿠버 주거용 부동산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까운 미국과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부동산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의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가격지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에 걸쳐 1.3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2000년이 아닌 2005년을 기준점으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밴쿠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약 6년간에 걸쳐서 35% 가격 하락 조정이 있었고요. 다시 전고점 가격으로 회복하는 데까지는 어느덧 6년이 또 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주택 시장의 조정 기간을 지내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캐나다와 밴쿠버 부동산 알아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부동산 가격 지수 차트는 200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저밸리 주거용 부동산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저밸리 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부동산 가격 지수가 100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지수가 270으로 올라서면서 약 15년간에 걸쳐서 2.7배 늘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증가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100만 불을 주고 미국에 집을 산 사람은 2020년 현재 가격으로는 약 130만 불이 되어 있고, 밴쿠버에 집을 산 사람은 현재 가격으로 약 270만 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밴쿠버 부동산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요. 2008년 여름부터 약 9개월간 14% 정도의 가격 하락 조정이 있었고요. 다시 정고점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간적으로 보아서나 가격 면으로 보아서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밴쿠버가 아주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침없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2018년에 들어서 부동산 과열을 감지한 정부는 모기지 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가 취득세와 빈집세 등을 도입하여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을 누르는데 다소간의 효과를 보아왔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가계부채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캐나다는 어떤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차트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교 그래프인데요. 미국이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캐나다가 검정색 점선이네요. 숫자가 커지거나 그래프가 위쪽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가계빚이 점점 많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0이 조금 안 되는 수준에 있고요. 캐나다는 같은 기간에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는 미국은 75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에 캐나다는 100을 훌쩍 넘어서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6%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캐네디언 개인이 1년에 만들어내는 총 소득에서 이것저것 다 떼고 본인이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불이라고 가정하면 부채 규모는 17만 6천 불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밴쿠버는 조금 더 심각해서 240%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가계부채는 지난 20년간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신용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은 가계가 빚을 많이 졌을 때 경기 침체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은 총 GDP에서 약 15%를 차지해서 산업 섹터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제조업이 약 12%, 에너지 부분이 9%를 차지합니다. 상위에 이렇게 랭크된 부동산 산업 부분과 에너지 섹터에 불안정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렌탈 인컴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들 부분에 어려움이 먼저 찾아올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서 절반은 렌탈 부동산 소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일에는 30%의 렌트가 수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전체적으로 약 17만 개의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객이 씨가 말라버리면서 당장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매물들이 시장에 팔려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가격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한편 밴쿠버시가 부동산 소유 주민들의 재산세 등 지불 능력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전체 주민들 중에서 약 25% 정도가 이번에 다가올 재산세 납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가 도래되면 밴쿠버시 자체가 지불 능력에 아주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지 밴쿠버시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어려움이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크게 떠받쳐오던 두 개의 큰 기둥은 첫 번째로는 강력한 노동시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유입되는 이민 인구였었는데 현재는 글로벌 팬데믹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셧다운에서 오는 실업 이외에도 알버타의 경우에는 오일 가격의 하락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 이민자 인구 유입도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포함해서 약 600만 명이 소득 지원을 신청하였고 은행은 보유한 모기지의 12%인 약 60만 개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연시켰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희 밴쿠버 부동산도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점점 확률이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확산이 길어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도 길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면서 하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조만간 전염병이 사라지고 그동안 뿌려진 돈에 의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가고 자산이나 부동산 가격에도 일시적 반등이 생길지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손해볼 것 없다라는 마음으로 전제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재정 정책이 다가오는 경제 충격을 잘 완화시켜 경제가 쉬지 않고 잘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과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